그 전체 환자들을 보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35세에서 50세까지 환자가 전체 환자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3배로 더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인자가 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더 류마티스 관절염에 잘 감염되냐, 이런 거는 유전적이고 나이,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뭐 비만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오염,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뼈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것뿐 아니라 합병증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심장 발작도 일으키고 뇌졸중도 온다. 이렇게 지금 최근 연구들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항상 병원에 가면 운동해라, 약 먹어라, 그리고 건강식품 섭취하라, 그리고 항류마티스제 꼭 드셔야 되고 담배 끊고 술 끊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요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관절의 구조를 또 볼게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관절의 구조는 뼈, 그리고 연골, 그리고 요게 활막이라고 되게 중요해요. 네, 이 활막에서 일어나는 자가 면역 반응이 류마티스 관절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뼈가 있고 활막이 있고, 요 활막에서 일어나는 염증성 자가 면역 반응이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그리고 그게 너무 심해질 때는 이렇게 백도 목 같은 변형, 그리고 지그재그 변형, 이렇게 손가락 아예 변형되는 질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려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해지고, 그게 조조강직이라고 해요.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거. 이거를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투특을 해요. 병원에 왔을 때. 환자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뻣뻣하고 힘들어요. 운동 좀 한창, 뭐, 1시간 정도 있고 나면 괜찮아요. 이러면 저희가 의심을 하겠죠.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닐까? 근데 반대로, 아침에 괜찮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지는 퇴행성 질환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안 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성적이고 선신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다. 그리고 대칭적이고 주로는 말초에 있는 여러 개의 관절을 침범한다. 그리고 만성 염증성 관절염으로 이 연골과 뼈에 손상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이렇게 변형까지 온다. 이게 정상이고요. 점점 심해져서 이렇게까지 된다. 이고요. 이건 엑스레이 상인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게 정상이고요. 처음에는 여기에서 이건 정상이고요. 여기서 염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엄청 페이듯이 사과 깎아먹은 듯한 이런 엑스레이 소견을 보이면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거든요. 엄청 심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건 다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만 문제가 있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증이 있어요. 폐에서도 염증이 생기고 눈에서도 생기고 동맥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조금만 알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야만 생기냐?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라고. 그리고 무릎에 생기지 않는다? 아닙니다. 무릎에도 생겨요. 그리고 폐, 혈관 같은 장기를 침범한다? 맞아요. 그리고 약은 아플 때만 복용한다?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아플 때만 복용하면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겠죠. 근데 이거는 평생토록 약을 먹어야 되니까 위험하겠죠.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 병리, 이거는 내 몸이 나를 공격한다. 자가 면역 질환이다.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다 들어보셨겠지만 루푸스, 네, 면역세포의 핵을 공격하는 거죠. 면역세포가. 그리고 피부 분염, 경피증, 또 배체 쇼그렛, 강직성 척추염. 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가 항체가 생겨서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 발생병리 알기 전에 인체에서 주요 면역 세포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는 몸에서 피 속에 있는 백혈구가 면역 기능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백혈구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단구 또는 단핵구, 마크로파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림프구 중에 있는 T세포, T림프구, B림프구, NK세포. 이게 면역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T림프구랑 B림프구에서 특히 B림프구, B림프구를 통해서 생긴 자가 항체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관절에 있는 연골이랑 활막에서 변화가 먼저 생기고 활막의 염증이 점점 퍼져서 연골까지 뼈까지 침범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비세포.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혈구 중에 비세포에서도 자가 항체가 만들어져서 자기 몸인 뼈세포 또 연골세포를 공격해서 대식구에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 B세포, T세포가 여기 활막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한 네 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중요한 당생물학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체에 대해서 벌써 말씀드릴게요. 항체라고 하면 면역 글로불린이에요. 이게 당 단백질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항체의 구조에 있는 요 동그랗게 표시한 이 부분이 이게 당사슬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크게 보면 아까 봤잖아요. 당사슬의 구조가 다 나와요. 퓨코즈, 만노즈, 에나스테 글루코자민, 갈락토스, 시알산. 요 부분을 잘 보세요. 네. 이게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당생물학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요게 이 항체 안에 있는 당사슬의 정상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시알산까지 다 포함된 이 부분인데 양쪽 G2를 보시게 되면 다른 걸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갈락토즈, 노랗게 된 부분이 갈락토즈거든요. 이 부분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갈락토즈가 적어지잖아요. G1으로 가게 되면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고 G1으로 돼서 제로가 돼서 갈락토즈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결핍을 일으켰을 때는 심각한 류마티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갈락토즈가 부족한 것은 유전적 초인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갈락토즈 시알산을 드시면 되겠죠. 답은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생물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발생 비율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도 자가 항체예요. 그러니까 셀프 IgG-FC 브랜치에 있는 그 항체를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는 비특이적이에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을 류마티스 인자만 발견이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특이적이지 않다. 그리고 정상인의 5%에서도 이게 양성으로 나오고요. 65세 이상에서는 심지어 10에서 20%까지도 양성으로 보인다고 해요. 근데 류마티스 환자에서는 75에서 80%까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항체 구조적인 부분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항체는 IgG, Ig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저희 그 병원에 온 환자분 중에 그러면 피검사에서 어떻게 그 항체가 발견되냐 이렇게 류마티스 아래 팩토라는 부분이 그 류마티스 인자거든요. 이게 양성이 되고 또 항핵 항체를 검사했을 때 정상에서는 1대 80인데 1대 320이야. 이렇게 나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저희 의료인들이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점수를 매겨서 이 진단을 내리고
중증도를 판단하고 6점 이상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을 사업을 하시다 보면 무릎이 아프거나 손가락 관절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팁은 나이가 드셔서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랑 류마티스 관절염을 감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모든 연령에서 생기고 중년 이후에도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증상도 좀 틀려요.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모르셔도 노화랑 관련이 됐을 때는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주로는 연골이 먼저 닳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는 큰 관절이에요.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우리 그 당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진단했는지 한번 좀 볼게요. 그 당 영양소 정보를 통해서 특정 질환의 진단을 예측 가능하다고 하는 슈가 프린트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봤을 때 항체 슈가 프린트를 했을 때 시알산 갈락토주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그 프린트로 해서 논문을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류마티스 환자의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해서 당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논문으로 발표한 것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진단했던 아까 전에 우리 의사들이 진단했던 거는 엄청난 발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2007년에 또 이렇게 발표하신 분이 있었고요. 이분의 얘기로 보면 어쨌든 시알산이 가장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알산의 섭취를 통해서 염증 상태를 항염증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발표를 했었고요. 또 갈락토주, 시알산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엠브로투스를 복용해야 한다. 결국은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세포에서 단백질에 당사슬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되는 모습이고요. 그 첫 번째는 핵에서 DNA에서 정보가 RNA에 복사되고 두 번째는 그 RNA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여기 세 번째 단계에서 단백질 스포트에서 당사슬이 부과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DNA, RNA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단백질의 아미노산 염기 배열이 중요하다고 했었지만 나중에 당사슬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DNA도 당사슬하고 관련이 있다. 당사슬이 글리코 영양소가 유전자의 본체인 DNA를 이루는 기본 물질이다. 이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우리는 이걸 질병의 활성도를 평가를 해요. 경증, 중중도, 중증까지. 그래서 여러 약제들이 많아요. MTX가 제일 중요하고, 뭐, 디마즈, 그리고 생물학적 제제도 요즘에 많이 쓰고, 비용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 문제도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항류마티스 제제,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저희들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랑 엠브로토스가 얼마나 다른지, 또 얼마나 엠브로토스가 더 좋은지를 알려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류마티스 진단을 받으면 일단 MTX를 먼저 써요. 그리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아주 중증의 환자들은 디마즈라는 항류마티스 제제, 여러 개의 약들이 병합된 약들을 쓰고 또 스테로이드 제제도 쓰고 비스테로이드 제제도 쓰고 진통제죠. 최근에 나온 생물학적 제제도 쓰고 요거는 우리 약물들의 변천사고요. 그러면 제가 그 MTX,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물의 그 작용 기전이랑 가지고는 왔는데요. 이거 작용 기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약물의 부작용을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MTX,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드시는 복용하는 약 중에 1번이거든요. 이게 거의 모든 환자들이 다 드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골수 억제. 제가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밑줄을 쳤어요. 그래서 급성 간질성 폐렴.
간질성류증, 폐부종, 흉수, 흉막염, 폐결절, 기형을 유발하니까 임신 시 절대로 쓰지 못한다. 또 하이드로클로로킨이라고 이 약도 쓰고 있는데 이 약의 부작용도 되게 피부 발진으로부터 시작해서 망막의 독성까지 전도장애, 신분병증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썰파제제도 쓰기는 하는데 최근에는 많이 안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고 피부가 다 아예 번지는 엄청나게 피부가 손상되는 부분이 있고 독성 표피 괴사용의 이런 작용도 있고 이게 부작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안 쓰고 있긴 하거든요. 또 이 약물도 마찬가지로 간질성 폐렴 그리고 범혈구 감소증 이게 심해지면 백혈병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신 때도 쓰면 안 되고 특수한 상황에서 유마티스 약 선택 이럴 때도 콩팥 기능이 안 좋아서 투석받는 환자들은 쓰기가 이거는 금기로 되어 있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약들의 부작용이나 또 이 내용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환자들이 아까 유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왔어요. 그랬을 때 저는 먼저 안내를 드려요. 이런 약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환자분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런 약을 쓰실지 아니면 엠브루토스를 쓰실지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나온 잭 이니비터가 좋대요. 부작용도 덜하고 경구 투여할 수 있고. 근데 이 약물들이 가격대가 엄청나게 비싸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보험 적용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 약도 마찬가지로 감염 리스크가 올라가고 대상포진도 걸리고 결핵도 생기고 혈전 색단성도 생기고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해서 처방을 해야 되겠죠. 이런 말을 들으면 또 환자분들이 걱정하겠죠. 못 드시겠다고. 네. 그래서 이 방금 전에 잭 이니비터를 처방할 때 이렇게 급여 기준이 엄청 복잡해요. 네. MTX라는 아까 그 약을 포함한 두 가지 약을 써서 3개월 이상 사용했는데도 안 좋아질 경우에 그때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밑에 기준도 좀 복잡하고 일반 군방 진단받고 나서 쓰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부작용이